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모습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작년 1월 유난히 추웠던 그 겨울날이 떠올랐습니다. 키세스 유세단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며 한방눈을 맞으며 도로에서 밤을 샐 때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관저 앞으로 달려갔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윤상현, 박대출, 이만희, 성일종, 이철규, 김정재, 정점식, 유상범, 그리고 장동혁.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으로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던 그 주장, 법원이 모두 탄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탄핵에 대해 사과 같지 않은 개사화를 하고 1년 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의원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는 행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하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특별한 상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자미가 겨울이 제철인데요. 겨울에 살이 포동포동 올라서 지금이 딱 맛있을 시기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생가자미를 잡아서 손질 후에 여러분들이 드시기 편하게 뼈를 다 발라서 순살로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미역이나 참기름, 다진 마늘, 코인 육수, 소금까지 다 보내드리니까요. 가자미 이거 미역국 어떻게 끓이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그냥 다 넣어서 그냥 끓이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편하고요. 또 1+1으로 25,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꼭 구매하셔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또 개인적으로 꿀팁 하나 더 드리면은요. 다 끓이신 다음에 집에 들기름 있으시면 한 숟갈 넣어서 드셔보시면 풍미가 훨씬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생가자미 미역국 드시고 난 다음에 약간 입이 텁텁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입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타입의 감귤로 입가심하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타입의 감귤도 드셔보시면 귤이 이렇게 달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5kg에 한 박스에 25,900원에 무료 배송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고당도 감귤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생가자미 미역국, 타입의 감귤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화 주문으로도 주문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어리몰 전화 1551-4158, 1551-4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로도 언제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하루 잠시 땜빵을 하게 되겠습니다. 백운기 앵커님이 잠시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려고 지금 오늘 하루 정도만 비웠으니까요. 제가 지금 잠시 대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행이 서투르고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오셔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구독자님들께서도 반갑다 이렇게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백 앵커님 명성에 누가 될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진행을 잘 하시는 분 뒤에는 원래 땜빵하는 게 아닌데 그냥 제가 덜컥 맡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냥 좋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임세원 갑자기. 네, 민생경제연구 네, 소장 전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당황하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은 오래간만에 뵀던 분도 계시고 또 가끔씩 그래도 중간에 뵀던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요.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땀을 아니, 평소에 굉장히 편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죠? 앵커님이 굉장히 이렇게 힘있게 쫙 하시고 막 이러는 거라. 아니요, 또 부드러운 정어리 TV도 있을 수 있죠. 예. 진짜 막 엄청나게 막 보들보들 떨리면서 말이 막 꼬여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저런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왜 그러시지? 원래 그래요. 예. 진행은요, 잘하는 분 뒤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잘하는 분 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도 욕먹거든요. 아이고. 너무 못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러지 않을까
보니까 네. 사실 밤잠도 못 잤어요. 진짜 많이 설쳤어요. 어. 그 정도로 워낙 뭐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흘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그 장면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및 허위 공모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세 분은 선고 장면 보셨죠, 다? 네, 봤습니다. 네.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 제 어떤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 느낌이 1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범죄면 하나하나 일일이 짚어서 이제 백대현 부장판사가 설명을 하고 거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대부분 유죄 인정한 것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내란 전체와 관련된 쟁점들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인정을 했고 보신 것처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징역 5년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법조항만 따진다면 특수공무 집행방해라고 하는 죄의 청량이라든가 이런 양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만 따진다면 법대로만 봤을 때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잘못됐다라는 판결은 아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비난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법원도 그렇고 특검에서 수사도 그렇고 앞으로 또 제2특검도 출범을 하겠지만 이게 내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화면은 안 보였지만 윤석열의 당시 표정은요. 특검에서 내란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했을 때도 훨씬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어쨌든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인이고 또 현실적으로 이게 형량이 선고됐을 때 오는 충격이라는 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지만 그렇게 실망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법률적인 게 궁금하니까요. 김교희 변호사님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결론적으로 양형이 많이 약합니다. 저도 좀 놀랐어요. 네, 징역 10년 이상 나올 네, 줄 알았거든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선고 자체는 저는 들으면서 실시간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왜? 법리가 훌륭했거든요. 중간에 이제 유죄 선고를 하면서 내세운 법리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훌륭해서 와 이거 이제 역대급 판결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기대를 가졌었습니다. 일부 심지어 이제 한 3개 부분이 무죄가 나왔는데요. 그 무죄 부분도 수긍이 가는 그런 논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막 용두사미식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판결이 되었다고 좀 봤는데 징역 5년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8년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징역 10년 정도 구형을 했는데 이 특수공무 집행방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징역 5년으로 감경을 해줍니까? 이론적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11년 3개월입니다. 네. 네. 그런데 구형을 10년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내란을 저지른 사람이 내란을 은폐하고 또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이 자기 권한으로 경호처, 경찰 이런 사람들을 사병화하고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면서 로켓이나 장갑차 이런 것까지도 동원이 된 거거든요. 네. 총격전이 벌어지면 이제 많은 생명들이 사상될 뻔한 범죄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법조인의 법감정으로서도 이건 최소한 7년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구형대로 10년을 판결하더라도 이건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형이 5년 딱 절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절도 같은 그냥 일반적인 범죄들 그냥 늘상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거 할 때 이제 검사가 구형하면은 그 절반을 판사가 성공하거든요.
이런 거랑 똑같은 사건으로 그냥 이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없고,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11년 3개월이 한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군 경찰을 사병화하고 자기에 대한 체포를 방해하고 로켓 막 이런 것까지 동원한 사건에서 5년이 선고가 됐다면, 그럼 도대체 뭘 저질러야 7년, 8년, 9년, 10년 선고할 수 있는 겁니까? 상상이 되질 않거든요, 그게. 근데 이게 각 범죄별로 어느 정도 양형이 있는지가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5년 정도로 깎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산수로 더해서 나옵니까, 이 숫자가? 오라는 숫자가? 이론상으로는 11년 3개월이 한도고 최저한은 이제 1년이기 때문에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범위 안에서 이 사람이 피고인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선고를 하는 건데, 이 범죄의 중대성은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한 범죄를 어떻게 하면 저지를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이론상 범위 내에서 제일 상한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관해서 중간에 그 설명을 합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고가 6년인 거예요. 그런데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각 비슷한 범죄가 있었을 때 각 재판부마다 다르게, 뭐 서울에서 부산에서, 뭐 서울에서 동부하고 서부에서 다 다르게 판결하면 안 되니까 대법원에서 이 정도에서 좀 맞추자라고 했었을 때 6년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순간에 저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짐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 양형 기준에 특수공무집행에 5년이 나오게 된 거는요, 이런 거예요. 뭐 술 먹고 여러 명이서 파브출소 가가지고 난동 부리거나, 뭐 체포하려고 갔는데 막 이렇게 좀 뭐 주변에 위험한 물건 같은 거 휘두르고 그래서 경찰분들한테 대응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를 평균으로 잡았을 때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해서 그게 그런 범죄들에 제일 무거울 때 6년 정도 하자라는 거였는데, 네. 백대현 부장이 그 양형 기준을 여기다 갖다 넣었다라는 거죠. 그 말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내란 둘러싼 사건인데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는 형을 판사 마음대로 징역 1년도 선고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선고한 거 보면은 대략 한 어느 중간쯤 뭐 이렇게 그냥 판사가 판단을 했던 건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임세훈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양쪽에 법조인이 계시니까 네. 법률적인 뭐 전문성으로 이제 양형을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감경이 된 게 초범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란도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재범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을 저지른 내란 수객에게 이렇게 초범이기 때문에 강형됐다. 좀 납득이 안 되고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구형을 10년을 했잖아요. 네. 저는 10년을 꽉 채워도 사실 모자르다고 봐요. 뭐 법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냐? 이건 내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뭐냐면 이 내란 때문에 발생한 범죄로 인해서 본인을 체포하려 온 그 사람들을 무력으로 막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저항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업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국가 공무원인 그 경호처의 직원들 본인의 사병처럼 이용을 해서 그걸 무력으로 막았고, 그 과정에서 총 쓰고 칼 쓰고 하라고 했던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초를 쓰는 마음으로 이 특검이 임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란 특검이. 그러면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놔야 돼요. 사실 내란 수기 윤석열은 내란 범죄가 이제 사형 아닌 무기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 10년이 나오든 5년 나오든 별 지장은 없어요. 만약에 사형이 나온다고 만약에 하면 지금 여기서 10년 나오든 이 사람 끄집어냈다 다시 징역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에다가 소금물 뿌린 거 똑같은 사건이긴 하지만 저는 기록과 역사적인 사료 차원에서 구형도 10년 됐으면 적어도 판결도 10년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내란이란 걸 절대로 불법 비상경하면 안 된다라는 다수의 공감대가 있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도 진짜 큰일 날 수 있겠구나. 만약에 내란 저지르고 그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을 막는다면 앞으로 정말 나는 감옥에서 못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기록을 남겨놔야지, 이런 윤석열 같은 이 희대 망나니나 희대 죄송합니다. 미친놈이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5년 구형이 우리 국민의 법감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중한 처벌해야 된다니 어떻게 5년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고 장면을 쭉 봤는데요. 앞에서 쭉
그동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불법적인 그 수사였다라고 얘기하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절차적 하자를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절차적 흠결을 얘기한 다음에 결국은 체포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위법 수사를 한 거여서 나중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연결되는 건데 그걸 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탄핵을 했어요. 그런데 왜 마지막 선고는 딸랑 그냥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놀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임세훈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초범이라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이건 백대현 부장 편들자는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판사들이 실제로 판결을 할 때요. 뭐 숫자로 따지면 산수로 따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2를 결론을 내서 아 5구나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5라고 정해놓은 다음에 보통 이제 거기서 이제 가중 사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무겁게 처벌할 게 이런 게 있고 대신에 가볍게 처벌할 게 이런 게 있고 해서 그냥 법전에서 이제 감경 사유로 뽑고 있는 거를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판결에서도 저 판사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판결문 쓸 때 제발 그 듣는 사람이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꼭 초범이라서 감경한 게 아닌데 진짜 그런 거예요. 제가 백대현 부장판사 실제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보통은 그래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7년을 정했어도 아마 초범이란 말이 들어갔을 거고 8년, 10년을 정했어도 초범이란 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렇게 감정들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저 사람 판사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들게끔 이 판사들이 좀 써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 윤석열이 이 체포영장 방해를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실패하고 나서 또 갔을 때 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했고 또 감형 사유가 해당될 수 없는 반성을 안 합니다. 이 인간은. 반성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남 탓하고 이게 정당했고 불법 비상계엄 아니고 본인의 권한이고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초범이란 이유로 양형 기준이 됩니까? 아유 저는 납득이 안 되고요. 물론 윤석열은 감옥에서 못 나올 거예요. 사형 아닌 무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의 법 감정상 5년? 이게 말이 돼? 라는 걸 어떻게 이 여론을 무시합니까? 재판도 물론 법리대로 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런 국민의 법감정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연 판사하고 다르게 법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뭐 감치 명령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정이 굉장히 조용했다고 하잖아요. 뭐 큰 소리도 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선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전에 사형 구형했다는 걸 의식했던 건가요? 법조계 속설 중에 그게 있어요. 엄격한 판사일수록 양형이 되게 유하다. 그리고 이제 저 굉장히 막 웃으면서 막 잘해주고 막 이래던 판사일수록 양형에서 갑자기 막 배신 때리고 엄청나게 세게 때린다라는 속설이 있는데 그게 또 그대로 거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유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거는 속설이고 농담이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럴 뿐이고 근데 혹자는 또 이런 말씀도 해요.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거는 솔직히 그냥 판사들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판사들, 그러니까 다른 판사들이나 변호사 보더라도 5년은 좀 너무 내려갔다라는 게 많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두 가지인데,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없잖아 그래도. 체포 방해 과정에서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초범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얘기 있죠. 그건 제껴놓고. 어차피 직위원 재판부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나올 거야. 무기징역 나오면은 이게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어차피 무기징역인데 뭔 의미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으면요. 11년 3개월이 한도라 했잖아요. 11년 3개월은 안 다치고 안 죽었을 때 할 수 있는 한도가 11년 3개월인 거예요. 다치거나 죽으면 사형까지 갑니다, 이게. 더 올라가는 거죠. 방해가 사형까지 가능합니까? 살인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쏘라 그랬잖아요. 네네, 윤석열이. 네. 총을 쏘라고 했고 실제로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으면 윤석열은 그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살인교사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까지 가는데 그건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다치고 안 죽었으니까 11년 3개월까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 어간에서 선고를 해야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어차피 무기징역이니까 여기서 뭐 5년이든 뭐든 뭐 낮게 해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기계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되죠. 다른 사건에서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역이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체포방해 재판은
체포방해 재판인 겁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막 고려를 해가면서 판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다 독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할 걸 의식해서 뭐 예를 들면 선고양을 형량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뭐한 것 같고, 만약에 뭐 판사 입장으로 우리가 빙의가 돼서 생각한다면은 어차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할 테니까 그건 더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논리만 유죄 나올 수 있는 내란에 대한 논리만 좀 확실하게 제공을 하면 이건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국무위원들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여튼 형량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조갑재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싱크 듣고 저희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하고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권한도 인정함으로써 곧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지기현 재판장이 아주 편하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전 작업을 백대현 재판장이 상당 부분 정리를 했는데, 특히 국무회의가 일종의 날치기식으로 진행돼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하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양형을 결정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1심 구형 난 다음에 최후 진술도 참고할 겁니다. 그 최후 진술을 보면은 억지를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게 확실한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양형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윤석열 피고인은 위험 인물이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는 그런 형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가 최근에 친한계로 좀 돌아서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엄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이하기에는 아무리 어떤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뭐 계엄 직후에 뭐 조갑재 대표도 그렇고 이 뭐 그동안에 보수 농객이라고 꼽혔던 분들 중에서도 저런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지금도 이제 윤석열 쪽에서 윤호개인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씨가 당시에 왜 계엄할 때 국무회의를 그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관해서 윤석열의 주장은 신속하고 밀행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계엄이 지금 워낙에 국회가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사실 자체를 저 주변에 널리 알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밀행성이라는 얘기는 수사할 때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이 알 수 있으니까, 미리 도피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 영장 받자마자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 모르게 이거 해야 돼. 이럴 때 쓰는 용어거든요. 계엄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도 그럼 경고성 계엄이란 말도 안 맞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백대현 부장이 참 아까 양형 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지만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했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라면 계엄이 국가의 위치는 얼마나 심각한 위험성 내지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각 분야의 국무위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게 맞았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갑재 대표도 걸림돌이 제거가 됐다라는 거. 이 논리는요, 다른 재판부에서도 뭐 억지로 깨려가지도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내란 수계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오는데 걸림돌 하나가 없어졌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야 뭐 지극히 타당한 판결을 백대현 재판장이 잘한 겁니다. 양형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거 여담인데 그 윤석열을 사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친한계가 민주당보다 더 강경하지 않을까. 예전에 과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형시설 점검을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예, 그런 점 좀 참작했으면 좋겠고, 제 신기한 게 윤석열 표정입니다. 윤석열이 사형 구형 받았을 때는 피식피식 웃었어요. 옆에 변호인들이랑 막 장난치고. 근데 이번에는 5년 선고를 받았는데는 굉장히 어두워지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을 막 질근질근 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봤을 때도 저는 물론 이 5년은
뭐 마땅히 너무나 부족한 선고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이 선고 과정에서 이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그동안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건 본인의 그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뭐 폭거, 탄핵, 줄탄핵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장이 전부 다 탄핵된 거 아니겠어요? 이번 선거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선고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국민들은 그냥 사형 집행해라라고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정도의 감정인데 왜 그걸 재판부가 이해 못하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게 한동훈 전 대표가 해놨네요. 네, 보니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다운 게시판 논란도 한동훈 계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런 위험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랬었던 거. 미리 알고 다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던데요. 근데 그 얘기를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저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기가 무슨 계엄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7일이었죠. 한덕수하고 손잡고 나와가지고 정권 이양받아가지고 거의 뭐 얼굴에 그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부터 내가 권력자야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계엄을 자기가 막았다 그래요. 아니 한동훈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없었어요. 본인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본인 죽을까 봐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국회 본관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본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우리 민주당에서 안타까워서 혼자 저 로텐도어를 있다가 괜히 잡혀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로 들어오셔라라고 해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뭐 본인이 계엄 막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한테 계엄을 막아달라고 호소를 했죠. 그렇죠, 계엄 그렇죠. 막기 호소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계엄 해제 호소인. 해제 호소인. 지금 이제 정치적 입지가 좀 달라져가지고 굉장히 좀 공공한 처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당에서 제명하겠다고 장동혁 대표하고 뭐 어떤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끝끝내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얘기했다가 한 전 대표 측하고 그다음에 중진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우린 선거 필패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단식에 들어가질 않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실은 재심 신청할 수 있는 절차적 하자를 좀 없애준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명까지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과를 슬쩍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것도 사과라고 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일단 페이스북에 글을 어떻게 올렸는지 저희가 한번 볼까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당권으로 정치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때 같은 편이어서 그런가 장동혁 대표 계엄 사과랑 거의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뭐에 대해서 사과하는지가 없고 그다음에 나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사과라고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 모든 사과의 전제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을 뭘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얘기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게 사과할 수가 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취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말대로 그러면 이제 개월 많은데 일정 부분에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지지난해부터 그 겨울부터 그 국민의힘이 탄핵에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스스로 우리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그런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다라면 어쩌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보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계엄은 막았다고 하면서도 그 뒤에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채우고 어떤 방향으로 갔어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부터 막는 그런 쪽으로 갔었을 때 한동훈 전 대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거기서 역할한 건 없었고 오히려 지금도 윤석열을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그러고 나서 또 자기가 당에서는 또 저 당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윤호개인 세력 갖고도 또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체제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서 어찌 보면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앉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자기 지금 뭐 당의 정신과 미래를 사랑한다는데
국민의힘의 당의 정신이 뭔지를 본인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이 거의 구구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자로밖에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차라리 배신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그 배신자가 아니라 지금 주류가 잘못되어 있다는 목소리를 내든지 이도 저도 아니고 있으면서 또 막상 국힘에서 지금 그럼 국힘에서 저런 정도의 입지가 나오면 차라리 탈당해서 자기 길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또 자신이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사과 아닌 사과를 애매하게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서는요. 이미 저는 미래가 없어 보여요. 임선주 네. 대변인. 아니, 저 말이 되게 웃긴 게요.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 그러는데 사과를 또 왜 합니까? 거기에다가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법적으로 뭐 고발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데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은 바로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지 왜 사과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게 사과인가요? 사과라고 저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요. 묻는 말에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단계 있게 가족들이 썼어요, 안 썼어요? 본인이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그 조작했어요, 안 했어요? 그 부분에 대답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명백한 조작이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고 정신과 미래를 박탈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본인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얘기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사과라는 건 때도 중요하고요. 방식도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해요. 근데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맞지도 않지 않았어요? 단계 있게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사과를 하거나 그때 입장 표명했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진 않았을 거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이 단계 있게 갖고 말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만약에 정말 가족들이나 본인이 그 익명 게시판에 만약 관여를 하고 참여를 했다면 그때 좀 부적절했다. 뭐 가족들이 제가 정치하는데 힘든 것 같으니까 좀 도와주려고 한 게 좀 과도했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있게 단계 뭐 보신 분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어요. 당원들도 거기에 얼마나 참여해서 그 게시판을 조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지내는 사람들 그 익명 게시판 어디서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이렇게 난리 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진짜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으로 억울하다 생각된다면 지금 장동혁 대표 옆에 단식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 옆에 가서 삭발식이라도 하십시오. 억울하다면.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2개 IP에서 글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68년생,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72년생이잖아요. 68년생 한동훈이가 쓴 글이었다. 한동훈이랑 IP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쓴 글은 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가족이 올렸다는 건 인정을 했잖아요. 가족이 올린 것은 그냥 언론사 칼럼이나 이런 걸 올린 거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면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한동훈 대표는 2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썼다는 겁니까? 이 부분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때 왜 게시판 셧다운하고 그 자기도 아니라는 한동훈, 자기랑 관련이 없는 한동훈 진은정의 글은 왜 삭제했습니까? 아니면 왜 삭제되도록 놔뒀습니까? 그 당시 게시판 셧다운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그걸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당 관리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당대표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이라는 것이 뭐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그 윤리감찰단, 거기에 윤리심판원인가 감찰단인가요? 거기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68년생 한동훈도 다른 개인정보나 IP 주소 이런 걸로 종합해 보니까 한동훈이나 한동훈 가족이 쓴 것 같더라. 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그 감찰 결과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뭐 생년월일을 속였는지 아니면 뭐 동명이인 어떻게 뭐 그런 개인정보를 가져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건 석연치 않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답할 의무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사과 자체도 뭐 여기에 대해 사과한 거예요.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당원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드린다지 내가 뭐 단계 사건에 잘못된 글을 써서 사과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장동혁 대표가 계엄은 수단이 잘못됐다라고 한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는 말인 거고 왜 사과를 하는지 모르겠는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뜬금없이 지금 통일교 공천뇌물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들어갔는데 특검 그 민주당이 같이 해주겠다고 했었잖아요. 예, 근데 신천지 빼자고
국민의힘은 빼자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별적 특검을 주장하면서 너만 수사하고 나는 하지 마는 그런 특검을 하자라고 단식을 하는 건데 이거 누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한동훈 건을 덮으려는 단식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국민의힘의 금쪽이가 2명이에요. 장해찬 씨는 한동훈만 서초동 금쪽이라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초동에 지금 장동혁이라는 판사 금쪽이하고 한동훈이라는 검사 금쪽이 이 두 금쪽이의 지금 투쟁들이 지금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걸 좀 보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를 했다고 하면은 화해 손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장동혁 대표가 지금 공을 다시 받은 셈이 된 거거든요. 그럼 제명을 그냥 강행할까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공을 다시 받았다라고 쓰는 언론들은 그거를 바라고 있는 언론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보수의 재래식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다가는 어떤 길로 가는지를 그들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이 됐든 아니면 뭐 이준석이 됐든 어떻게든 추스려가지고 뭐 20%에 머물고 있는 저 국힘 그리고 장동혁이라고 하는 극우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대표, 이 당이 좀 제대로 추스려지길 바라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리는 말을 따르면 보수 언론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물론 국민의힘 전체 여기는 아니겠지만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그 보수 언론을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묘하게도 이제 기왕에 좀 방송이나 언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대변인이나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 방송에서 쉽게 부르고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른바 보수 스피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계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의결 하면서도 그 얘기도 해요. 한동훈 본인도 그렇고 본인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언론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최고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지금 자신들의 어떤 대화 총구 내지는 소통하는 창구로 삼냐면 극우 유튜버들인 거예요. 하다 이제 고성국 유튜버는 아예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쪼그라들었지만 더 쪼그라들지언정 그들끼리 단단해질지언정 보수 언론이 바라고 있는 한동훈과의 재결합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일보가 한동훈 징계했을 때 뭐 마피아, 테러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하는 게 어디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이틀 뒤에는 다시 한동훈한테 사과하라고 사설을 썼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네. 이제 화를 냈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저도 좀 들었거든요. 이 임세훈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싸움이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지금 뭐 국민의힘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뭐 이재명 독재고 뭐 여당의 입법 폭거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본인들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정책적으로 좀 승부를 해야지 이 익명 게시판 이거 뭐라고 이거 갖고 이렇게 저는 난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그 익명 게시판 몰라 쓸 수도 있다고 봐요. 뭐 한동훈 가족이 썼든 본인이 썼든.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의 삶에 무슨 영향이 있죠? 이게 뭐 자기들끼리 이거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국민은 1년 2개월 넘는 동안에 이 자기들끼리 이 익명 게시판 누가 썼니, 팔동훈이 썼니, 뭐 이동훈이 썼니 이런 거 갖고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뭐 집안 싸움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 어쩌라고 솔직히 말해서 어쩌라고요? 좀 자기들끼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당권을 잡겠다는 권력 잡겠다는 자기들만의 욕심으로 이렇게 번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빨리 정돈하시고 제명하려면 빨리 제명하고 뭐 법적 조치하면 법적 조치를 하고 해서 좀 자기들끼리 정돈이 돼야지. 이게 뭡니까? 자기들 말로는 뭐 엄중한 시기라면서 독재가 하고 있다면서요. 그거 좀 해결을 해보십시오 좀 제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난리 피지 말고. 필요해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저 구독자 천상천하님께서요. 임세현님 한동훈 보고 삭발하라고 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가발에다 해야 하는지 대머리에 삭발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도 탈모인의 한 명으로서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놀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가발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의지를 갖고 명백한 조작이고 정치 보복을 하니까 장동혁은 단식하니까 그 옆에서 삭발식이라도 해서 그런 의지를 보여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한동훈 쪽에서 무슨 생각을 할지 이제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제 보수형님 TV에서 장동혁 본인 방탄 단식 5일째 말고 121시간째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시간으로 계산하면 좀 있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슈퍼챗 2만 원을 또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라이커터님께서는 제 목소리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떨려가지고요. 이게 여기 앉아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아니 진행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 아니, 전문가께서 왜 그러세요? 반만치 않은 전문가시죠. 오래간만에 하니까 안 되네요. 이거 잘. 잘하고 계십니다. 한 6, 7년 됐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거기 앉아 있을 때는 앵커 얼굴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앉으니까 앞쪽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썰렁하면서 이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제가 모니터로 볼 때는 아주 편안해 보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가 이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위로받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니 회원님께서는요, 저를 너무 멋지다 이렇게 또 글을 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리님께서 김성환 평론가님, 늘 백운기 앵커님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도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한 2-3번 정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휴가를 한 이틀 더 가시자고. 좀 쉬시다 오라고 하나요? 네. 아유, 참. 아직도 떨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한동안 얘기 뭐 더 계속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원래 오늘 예정이 됐었잖아요. 근데 청문회가 지금 못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네. 지금 생방송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자료 제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어제 한 5시 정도까지는 제출하기로 했는데 밤늦게 9시 정도까지 늦게 제출한 것도 자신들이 원하는 거에 한 20% 정도, 10% 정도 이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좀 다투고 있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많은 언론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국가기관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청문회 자리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그 반대를 한 다음에 뭐 여론이 됐든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 집행부의 평가가 있든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는데 아예 그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청문회를 하는 기재위원회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 입장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다투고 있다가 진행이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권 두고 이것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열리긴 한다는 거잖아요. 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 명칭이 기재위에서 지금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국민의힘 의원 쪽에서는 아마 이혜훈 의원이 이혜훈 후보자가 자녀와 관련돼 있는 자료는 내가 못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녀와 지금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좀 서로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위원장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서 그냥 열어도 되긴 되는 겁니까? 사회권 받아가지고? 아마도 이제 간사끼리 아마 협의를 해서 네. 뭐 진행은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이미자 씨가 이제 국회 재경위원장입니다. 근데 아까까지 봤을 때는 사회를 하고는 있었어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뭐 논란, 문제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대신에 청문회 때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무조건적으로 보이콧하는 게 과연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다 하는 건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자당의 소속이었어요.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국민의힘에서 3선을 했던 의원이었고 뭐 공천도 5번인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본인들도 그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본인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공천을 그 단수 공천을 몇 번이나 주는 과정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고 뭐 그 장관 해선 안 되는 그런 인물이라면 안에서도 걸른 장치가 있었어야죠. 왜 그동안 그렇게 공천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 제기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이 청문회라는 공적인 검증 과정인 이 단계에서 그 문제 제기해서 해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혜훈 장관 후보자도 지금까지 나온 거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검증에 대한 시간이었으면 이제 국회의 시간을 넘어갔으면 그 온전한 책임감을 다 하면 됩니다. 무조건 보이콧만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도 겸연쩍겠죠. 우리 당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우리 당 사람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걸 문제 제기를 또 해야 돼. 그럼 이도저도 못하고 야 이거 우리 당 사람이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얘 이렇게 문제 많은데 그러면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문제 많았던 사람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민망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청문회 열었는데 막 의혹 제기를 해요. 그럼 이혜훈 후보자가 그러는 거죠. 공천 주셨잖아요. 저에게 이렇게 오늘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우리 쪽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쪽 장관을 맡는다고 하는 것,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는 마당을 깔아주기 싫다. 아마 그런 속내가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까지 들여다보면은 지금 많은 의혹들이 지금 이미 제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뭐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엔 다소간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론조사나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별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소진한 것 같아요. 의혹은. 청문회를 열었을 때 뭔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그럼 한 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있었으면 청문회를 열었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 의혹이 제기돼 왔던 거 재탕을 하고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뭐 밍숭맹숭하게 끝나는 거니까 열지는 못하겠다 하고 저렇게 버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도 국민의힘 정당에 거의 10년 넘게 있었던 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 시절의 그런 비위 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나만 죽을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청문회를 열면은 그런 게 또 추가로 막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안 열고 그냥 넘어가는 오히려 것이 좋지 자격 않을까? 미달이다. 예, 뭐 이렇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정치 천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혜원 장관 딱 지목하면서 막 논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국민의힘 시절에 나왔던 그 논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혜원 장관 후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낙마를 하실지 국무원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한 번씩 장관으로 지목해봤으면 좋겠어요. 줄줄 사탕처럼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힘은 지목하는 족족 무슨 우리가 어디 이렇게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잖아요. 그 물반 고기반처럼 비리 투성이라는 거를 우리 국민께 증빙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주진우 법무부 장관 추천합니다. 네, 그러게요. 자기 자녀들은 뭐 할아버지한테 재산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데 보니까 자기도 전국의 땅하고 집들이 다 몇 채더라.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참 한 가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김계민 변호사 지적한 부분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지지율에 이런 데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혹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게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게 어떤 경향이냐면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럴 줄 알았다 정도. 그러니까 원래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저쪽에서는 터질 수 있는 거지 정도. 그리고 진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정당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보다 훨씬 작은 게 터져도 크게 더 비난받아 버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가끔 경향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겐 뭐 다행스럽게도 이게 누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싸고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그거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니잖아요. 왜 양쪽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봐야 돼요.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누구를 그러면 데려다가 써야 되지 앞으로? 그런 고민이 대통령에도 생겼을 것 같아요. 이혜원 후보자가 딱히 이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인물은 아니에요, 정치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나오면 그럼 뭐 아니 말로 주진우 이런 사람이 만약에 임명이라도 하면 그래서 이거 이 대통령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이민자 위원장이 여야 간사한테 청문회 개최 여부 협의해가지고 오라. 뭐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일단은 뭐 사회권을 자기가 쥐고 가면서 이렇게 주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냥 보이콧 해버렸을 경우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여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최대한 합의로 가서 어쨌든 자리에는 앉아라도 있게 해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끝까지 보이콧하면 어쩔 수 없죠.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청문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국민의힘한테 부담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관건이 있어요. 사실은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해야지 이제 민주당 간사가 대리를 해가지고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이미자 위원장이 그걸 순순하게 용납을 할지 그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사회권을 이미자 위원장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놓지 않는 상태로 청문회를 안 열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청문회 없이 그냥 훌쩍 기간이 오가되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이혜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2일에 도착했거든요. 네. 20일 안에 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22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럼 22 사흘밖에 지금 안 네. 남은 거잖아요. 20일이 지나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 송부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추가로 10일이 더 지나면은 청문회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이 이슈가 좀 국민들한테 물론 피로감도 있겠지만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예 청문회 그냥 보이콧 해버리면은 그냥 온통 모든 책임을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네. 이미자 위원장이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기 국회를 지려밟고 이해운을 이고 가든 꽃가마를 태우든 하시라. 그 선택의 결과는 온전히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말까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고 하겠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볼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의 흠결 자체를 국민들도 아시잖아요. 이혜원 후보가 가진 흠결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는 이혜원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게 이재명 대통령에까지 뭐 번져서 쉽게 그걸로 인해서 뭐 신임도를 떨어뜨리나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에서 사람 데려다 쓰려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런 정도의 인식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논란이 그렇게까지 뭐 부담스러운 논란은 아닐 것 같아요. 민초님께서요. 이미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씩 임명해봤으면 좋겠다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 사람들 얼마나 비리투성이 당인지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관 자리를 여러 개 쪼개서 더 만들어 놓자 임명 많이 하게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해양수산부도 해양부와 수산부로 둘로 쪼개고 재정경제부도 재정부, 경제부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미자도 임명해보고 네. 주진우도 임명해보고. 근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문화하고 체육부. 근데 왜냐면 이렇게 임명했다가 다 낙마할 거니까. 비리투성이가 나오면 낙마시키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말이 있죠. 야 민주당 국민의힘 사람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야, 세상에 범죄 소굴이네. 쓸 수가 없겠네. 이라고 우리가 논리로 맞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하여튼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정치공학을 계산해가지고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일 원칙은 일을 잘하면 된다.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중도나 보수에서 제일 원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중도나 보수 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가끔 만나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나는 이재명이랑 완전히 한 배를 탔어. 5년 내내 이재명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주식들을 다 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 잘하면 그냥 난 다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보이콧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 하에서는 임명을 해가지고 이혜원이 살 방법은 임명 받아가지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실력으로 검증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통합형 인사를 하거나 탕평 인사를 했을 때 사실 우리라기보다는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쓰고 버려버리면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 큰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가치의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인사청문 안 하고 낙마를 시키거나 인사청문을 했다고 해서 쉽게 낙마시키면 좀 안 된다. 이거는 한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비위 의혹과 관련되는 문제를 넘어서는 큰 차원의 어떤 정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무인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 측은 뭐 2차례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때 대통령실 대변인실에 계약직으로 있었던 2명이서 같이 공모해가지고 지금 무인기를 북한 쪽으로 날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둘이 같은 학교 출신이고 또 뭐 보수단체를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네, 뭐 하거든요. 청년단체 활동도 청년단체 같이 했다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경력을 바깥에서 내세우는 바람에 윤석열 당시 때도 좀 문제가 됐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난해 11월에도 문제가 된 어떤 그 무인기가 아닌 다른 무인기를 날리다가 이미 검거가 된 적도 있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제가 좀 고개를 갸웃했던 게 이미 검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대공 혐의점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항공안전법 위반 정도로 지금 송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 전력도 그렇고 이 사람들 주장하고 있는 게 그 북한에서 핵 폐기물을 계속해서 버리고 있어서 방류하고 있어서 그거를 측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 보여요. 아니 항공기를 무인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어렵게 뭐 영공을 넘어가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그 와중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고 있는 무인기가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그렇게 특수 장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그냥 동호회에서 조립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그거를 그런 핵폐기물 방류한 거를 그렇게 그 상공에서 그런 정도의 무인기로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건지 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지난해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 우리가 대북 풍선 같은 거를 말리지 못하게끔 막고 있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좀 막힌 부분을 적어도 악화되는 것만은 막아보자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거를 깨르는 시도가 일부라도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의 뭐 우라늄 공장에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 날려보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인기 안에 방사선 측정기를 넣었을까요? 그거 방사선 측정기 거기 안에 그렇게 일반에서 방사선 측정기를 그렇게 넣어가지고 아니 날려보내는 북한에서 공개한 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장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 2022년 말에 그 무인기가 북한 쪽에서 날아온 것 때문에 그때 뭐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무인기를 날려보낼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설립 당시부터 지금 거기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했다고 하는 직원이 대북전담 이사라는 직함을 또 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북한 쪽에서 반응을 해서 그렇지 윤석열 때 계속 날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가안보실 소속이었던 뭐 사람도 있다고 하고 전직 군 고위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지금 어디까지 이게 사람이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민간 드론 업체 및 탈북민 단체를 앞세우긴 했는데 실제로 정부 예산과 혹여나 군 자산을 불법 유용해서 만약에 무인기를 개조하고 날렸다면 이건 법적으로 처분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 보냈다라는 그 혐의와도 이제 연관한 것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대북 전단을 단순하게 보낸 살포가 아니라 이 정권의 그동안 윤석열 정권 위기였을 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조성한 이러한 부품 공작이라면 이거 엄벌에 쳐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가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만약에 도발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저쪽에서 반응이 와서 국지전으로 일어났었다면 이거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적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돼서 관련자들 모두 다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대통령실이든 국가안보실이 관여가 됐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뭐 외환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계엄하고도 우리가 연결이 됐다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령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른바 구구단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자극이 될까 봐 걱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북한 모든 정보 자산이 북쪽을 향하게 돼 있다고 하던데 우리 쪽에서 날아가는 건 잘 탐지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 청계천 나가면은 얼마 돈을 안 들이고도 막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곳곳에서 날려보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은 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대북전단 풍선을 막 날리다가 이게 드론으로 진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대학원생 2명이 이 시점에 자수를 하는가라고
라는 거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사를 하다 보면은 조폭 수사나 아니면 무슨 뭐 성매매 업소, 오락실 이런 걸 수사할 때 초기의 단계에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갑자기 조폭 조직원 같아 보이는 누가 와요. 제가 죽였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장입니다. 저를 처벌하십시오. 그걸 믿습니까? 안 믿죠. 물론 이 사람도 했겠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혼자 다 하는 그런 주범이냐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점이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배우가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 측면을 봐야 되는데 자수하는 걸 보고 전 준비를 다 끝내고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목적이 방사능을 측정하기 위한 뭐 일종의 그럼 연구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인권 측면의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이적죄가 적용되기 어려워요. 이대로만 가면. 일반 이적죄는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군사상 이익을 해야 되는데 군사적 목적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지금. 네, 그걸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체로 일반 이적죄가 안 되면은 딴 걸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안 돼요. 국가보안법 잠입 탈출은 사람 몸뚱이가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비행기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안 되고. 그 외에는 이제 항공보안법이 있는데요. 항공보안법은 굉장히 약합니다.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뭐 500만 원, 300만 원 벌금 과태료 이 정도면 그냥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배후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법률 검토를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는 정황상으로만 보면 일반 이적의 혐의가 굉장히 짙습니다. 윤석열이 탄핵이나 뭐 이런 거 국면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북한과의 추가적인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긴장을 증대시켜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거니까 사실이면 일반 이적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배후 수사가 잘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하게 지금 배후 세력에 또 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과 별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적이 안 되더라도 그냥 드론을 북한으로 날려보내는 거는 큰 문제가 있는 행위 아니겠어요? 이거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빨리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대북 전단 풍선은 못 날리도록 법으로 막은 거죠?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왜냐하면 이제 뭐 사상의나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걸 일괄적으로 위헌을 하고 한 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이게 위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 후속 논의가 조금 지금 미진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 풍선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또 드론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론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 지금 남북 관계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뭐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을 때도 남북 관계 개선이 좀 창의적 방식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론이 뭐 날아가 가지고 남북 관계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뭐 국지전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윤석열이 했던 행태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드론을 이렇게 날리는 거를 전파로 이렇게 방해할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뭐 상용화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군사적으로는 있어요. 그죠? 네, 기술적으로. 얘는 그 전파로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가 정해진 루트를 돌아가는 방식이면은 그리고 또 뭐 자기들 주장으로는 중국이나 미국 GPS 위성하고 연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막 날릴 거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 면에서는 좀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씩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속보 나온 거 아마 보셨겠지만 김병기 의원이 결국은 당의 그 결정에 따르겠다. 뭐 제명이니까 스스로 탈당한 건 아닐 테니까 그냥 수용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그 전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거든요. 김병기 의원의 태도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소장님이 먼저 네. 제가 또 당에서 또 선임 부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당의 입장으로는
저희가 충분히 인내를 했어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빨리 처분을 안 하냐라고 했지만 그래도 전직 원내대표였고 또 당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좀 최대한 예우를 또 갖추기 위해 노력했고 최대한 많이 인내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저희가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 명의로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최종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사실 오늘 탈당한 건 좀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고 본인은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 억울함을 본인이 다 해결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의를 의심은 하진 않지만 시기와 방법이 좀 많이 늦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란들, 보도에 의한 논란들이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하나하나가 가벼운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하나하나 가벼운 게 없고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적으로 그런 공적인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런 여러 유용했던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수사가 또 본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누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지율이라던가 또 대통령의 그 정부에 대한 지지라던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되니까 자숙하는 마음으로 수사를 성실히 임하시는 게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당에 대한 애당의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는 뭐 점적으로 지금 인세원 대변인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한편에 반대 입장이라보다 지지자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가능한 믿지 않으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도 그 부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어떤 태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지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런 어떤 지지자들의 마음을 김병기 전 대표가 오랫동안 버티면서 더 어떻게 보면 남용을 한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어떤 민주당이나 진보당이나 이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마음을 더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분들이 다시 더 나올 수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지적된 분들이 있다라면 본인이 더 먼저 앞서서 더 선결적으로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래서 지지자들을 안심시켜주는 모습으로 갔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사실 전재수 장관 사례하고 굉장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의혹이 이렇게 뭐 커지기도 전이고 지금 와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데도 탈당을 했고 심지어 탈당을 안 했고 저희 장관직을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관직을 정치인이 내던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그렇죠. 네, 네. 결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김병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그 정도의 결기를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뭐 난장판이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뿐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오진 않지 않았을까 싶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뭐 당의 중진이고 원내대표까지 한 인사기 때문에 쉽게 뭐 거취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쉬운 거는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하는 거예요. 일을 이렇게까지 키워놓고 난 다음에 결국은 제명이 되고 그리고서야 이제 일이 마무리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민주당이 받았던 상처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다행스러운 거는 더 법률적 문제나 이렇게 끌고 가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여기서 그냥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보였던 태도는 그나마 좀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세 분하고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임세원 전 청와대 대변인님 앞서 제가 소개할 때 주석이가 떨려가지고 제대로 소개 못해서 예, 양결 변호사님, 김규현 변호사님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내신 김영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오늘 인터뷰 또 마침 이렇게 저랑 하시게 돼서 제가 오히려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아유, 더 거 반갑습니다. 계셨으면 예. 훨씬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출마의 변이나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속보가 나온 게 있어서 네. 먼저 김병기 의원 입장 밝히는 거 듣고 여기에 대한 얘기로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사랑하는 민주당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저런 입장 밝힐 거라는 거 아셨어요? 예, 저는 어저께 사실은 김병기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정치인으로부터 말씀을 좀 들었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하고도 계속 상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고요. 아마 가장 중요하게는 당에 특히 동료 의원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은 일관되게 지금 진실을 밝히면 충분히 자기가 소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은 아마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다만 이게 현재 장동혁 대표의 사실 어처구니 없는 단식 국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뭐 이런 이제 국정과제에 대해서 밝히고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시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정치적 부담을 당과 그리고 의원들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당원들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이제 뭐 말씀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굉장히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또 그러나 아무래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인 만큼 또 그만큼 책임 있게 본인이 밝힐 건 밝히고 책임질 건 책임지겠다는 원칙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지금은 밝히는 것만 밝히더라도 딱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으니까 저는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른바 김병기 리스크는 끝난 건가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볼 수 있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상황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저는 뭐 우리 당내 입장에서 보면은 원내대표를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다른 논란으로 비화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다만 강선우 의원 건이 아직도 조금 뭐 진실 공방 흐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새로운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만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체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경제 대도약의 어떤 올인할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이 공천원금 특검 뭐 도입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단식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계속 단식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천원금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이제 진실이 규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가 끝나고 나면은 뭐가 미진한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클린 공천에 대해서 지금 비전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발표한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공천이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증명을 이제 해내야 되는 거죠. 그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과도할 정도로 진실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뭐 분명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저는 내부 권력 투쟁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나라 걱정이나 국민 걱정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만 지금 올인하고 저렇게 공당의 대표의 자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권력 투쟁의 수단으로 저렇게 활용해도 되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저 오늘 모신 이유가 다른데 계속 이렇게 여쭤봐서 좀 죄송한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장동훈 대표 단식이 길어지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집권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금 정무수석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1월 20일로 예정돼 21일이죠.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정치가 작동하도록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도 저는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만큼 저는 합리적 대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합리적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엉뚱하게 그냥 단식한다고 아무거나 막 합의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인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책임이 여당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와 우리 정청래 대표가 좀 풀어가는 모습은 보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선언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모신 건데요. 서울시장 출마 결심하시기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결심하시게 된 배경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성북구청장의 비서로 제가 시작을 했던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청장도 8년을 지냈고요. 대통령 비서관을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 모시면서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시대 정신이 뭘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봤을 때 시민들은 작은 삶의 현장도 바꾸어 달라. 그래서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민주정부가 집권한들 혹은 어떤 정부가 들어선들 어떠냐. 그래서 저는 내란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하면 어때? 이런 이제 싹도 이제 움트는 거다. 그래서 정말로 더불어 잘 사는 함께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리더십 이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유능한 해결사 리더십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 해결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당선됐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로 첫 번째 전국 선거이기도 하지만 마침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 삶의 아주 현장을 책임지는 지방선거야말로 저는 해결사들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때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 국민적 명령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장 그리고 청와대, 국회, 글로벌까지 외교통일의 간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두루 갖추고 있는 종합 행정가로서 김영배가 이 시대 정신에 맞는 해결사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시민들과 소통하고 네. 싶다. 이런 이제 결심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출마 선언 장소를 서울역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울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 관문이면서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출발점이거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지난 70여 년의 근대화, 민주화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서울역이다. 그 관문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19살 때 부산에서 이제 대학 원서를 들고 네. 서울에 첫 발을 내딛었던 1월 달 초의 그 새벽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그날 부산은 아시다시피 따뜻한데 네. 그렇죠. 탁 내려서는데 그 코에 와닿는 그 싸늘하면서도 아주 매캐한 느낌.
아, 여기가 서울이구나. 나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소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그 새벽에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다짐,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출발하는 그런 도전자로서의 자세, 이런 측면에서 서울역을 출마 선언의 장소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지방에서 예전에 서울 올라올 때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 대우빌딩의 그 위압감에 네. 많이 주눅들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대한민국 성공의 어찌 보면 핵심 이제 장소이기도 하고 플랫폼이기도 한데 그 출발점이자 관문이 바로 서울역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때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또 유럽으로 가는 대륙 철도의 꿈. 네네. 뭐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상징이었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이렇게 큰 수출 국가가 되고 네. 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핵심 거점으로 자리를 잡고 심지어는 뭐 뉴욕에서조차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서울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도약하기에 그 서울역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특별한 시간. 제가 이제 꿈꾸는 게 시간 평등 특별시인데요. 그런 점에서 이 특별한 시간의 출발점이 서울역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남한에서 출발해가지고 북한을 관통하고 중국으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만들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생각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꿈꿔볼 수 있는 이제 서울의 이제 도약의 방향이 뭘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지금 캐대헌의 이제 글로벌 성공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창조적 DNA 네. 뭐 이걸 이제 활용해서 정말 글로벌한 문화 창조 산업의 메카로 이제 서울이 거듭나는 게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 한반도의 평화가 곧 우리에게는 한반도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프리미엄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끼고 있는 이런 이제 어찌 보면 리스크의 나라에서 고속철도가 이제 이 반도 끝까지 이어지고 그게 조금 더 나가면 일본으로까지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구덩이라고 할 수 있었던 동북아가 그야말로 새로운 번영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회. 뭐 이게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저는 시험하는 그런 이제 도전의 무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때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잘 이렇게 해소해내는 네네. 그런 이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면모를 톡톡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시진핑 주석과의 케미 이런 게 저는 또 다른 우리나라의 도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지렛대를 제공할 거라고 보고 서울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상상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최근 김 의원님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전장년 시위를 멈추게 하시는 네. 데 역할을 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장현 시위야말로 어찌 보면 예고되었던 그런 이제 투쟁들 아닙니까? 네. 시민들이 그 주변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예약이 이제 늦게 되는 사태가 계속 반복이 됐고 또 4호선 라인이라는 데가 이제 출퇴근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전장현 분들이 이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출근이 늦어지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그 누구 하나 어느 정치인 하나 거기 방문조차 안 했단 말입니다. 네. 이런 무책임한 정치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서 반복돼도 되는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최소한 그래도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한번 마주하고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갈등 현장이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해하고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대로 불만이 많고 이걸 이렇게 방치하는 게 과연 정치가 할 일인가. 그래서 저는 신년 첫 번째 출근하는 때에 가서 이제 한번 부딪혀 본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의외로 잘 풀려서 전장현은 연착 시위를 중단하고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과 테이블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자. 이런 해법이 통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 여러 준비를 많이 해온 해결사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연초의 그런 해결사로서 면모를 한번 보여드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안을 못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현직 시장이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시민 불편을 고려하든 아니면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든 가서 직접 만나가지고 해결하려고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해결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전장현 분들 만났을 때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만났다는 단 한 번도 거죠. 만나긴 만났다고 해요. 아, 만나는 근데 단 한 했는데요? 번도 현장에 안 나왔다. 그렇게 지하철이 연착되고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예. 단 한 번도 현장에서 사실은 전장현 분들과 대화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전장현 이 시위 과정의 요구가 두 가지였거든요. 네. 이게 들어줄 수 있는 저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장애인 쿨택시를 서울시가 한 70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699대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인건비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가 적게 책정이 돼서 하루에 7시간씩만 운행이 된다 그래요. 네네. 이상하잖아요. 차가 700대나 있는데 7시간 이외에는 놀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그 현황이 그렇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권리 중심 일자리라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인데 예. 400명이 일시에 해고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부산이나 이런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계신 곳에 똑같나 봤더니 안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고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이런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는데 왜 안 들어줬을까? 제가 딱 보니까 갈라치기 정치에 이용한 거예요. 전장현이라는 분들을 좌표를 찍고 네네. 이분들은 원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고 나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진보파들하고는 안 놀아. 그러니까 나는 딴 거 할래. 그러면서 약자와의 동행 뭐 이러면서 다른 거를 자기가 하는 치적을 자랑하고 그러면서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는 보수의 전사고 그래서 나는 진짜 복지는 내가 해. 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시민단체인, 시민인, 우리 1000만 시민 중에 시민인 일부 단체를 낙인 찍기, 좌표 찍기를 하는 정치, 아주 나쁜 정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활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또 오세훈 시장은 뭐 그렇다고 보수의 전사라는 평가도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최근에 뭐 서울시 버스 파업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사실 시민들의 원성이 컸잖아요. 맞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좀 이렇게까지 끌고 가가지고 시민들 불편을 이렇게 끼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강버스 문제도 그렇고 뭐 그리고 이제 종묘 앞에 재개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오세훈 시장 시정에 대해서는 글쎄요 시민들이 어떤 인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참 뻔뻔하고 무도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본인 아마 선거 슬로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시 강북 전성시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뭐 지하 터널 도로를 뚫겠다부터 네. 시작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거 듣고 참 이분 참 진짜 뻔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강남시장이었다는 자기 고백이네. 네. 아니 10년을 시장을 재직하고 네. 지금 4번 시장을 이제 그렇죠. 재임을 하고 5번째 도전하시는 분이 네. 이제 와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아, 그럼 지금까지는 강남 전성시대를 본인이 이끌어왔다는 자기 자랑이고 강북에게는 이제부터 저를 시켜주시면 이제부터 그럼 강북 전성시대 할게요. 이 강북 주민들을 진짜 물로 보는 거 아니냐. 너무 호구로 보시는 거 아니냐. 강북 주민들 이렇게 긁어도 되는 겁니까? 네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나머지 이제 아까 뭐 말씀하신 한강버스 문제라든지 종묘 앞 고층 개발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씀도 하셨고 저도 여러 번 입장을 냈기 때문에 뭐 더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무책임의 극치다, 무능의 극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집값 문제, 특히 아파트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참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 공공대책, 그러니까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서울시장의 역할도 막중하거든요.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은 이게 정부 역할인 것처럼 슬쩍 또 이렇게 책임을 떠밀더라고요. 이 집값 대책 어떻게 구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우선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무능하기 짝이 없고 저는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선 지난 5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심지어 서울이 보통 매년 6만 5천 호 정도가 신규 공급이 돼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네. 지금은 총 3만 호 정도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 절반밖에 안 되네요. 아파트는 신규 입주 물량이 18,000호밖에 안 돼요. 내년은 8,000호 정도 조금 더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완전히 어찌 보면 신규 입주 물량을 씨를 말려놓은 거예요. 네. 그래놓고는 전임 시장, 박원순 시장 탓하고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을 해요. 뭐 자기가 5년 동안 시장이었습니다. 자기가 시장하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활성화시켜가지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자기가 공공재개발 포함해서 전혀 진행을 안 했고요. 네. 본인이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걸 자랑을 엄청 했는데 전혀 네. 신통하지 않아요. 착공을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아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했다. 이 평가가 이제 맞는 평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저는 좀 공급이 절벽이다 보니까 전세 대란까지도 네네. 심지어는 걱정이 될 정도로 현재 부동산 공급 상황은 오세훈 책임이 크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격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자기 지난번에 대선 앞두고 대선 주자로 한번 나서려고 하다가 토허제, 네네. 토지거래 허가제를 강남에 풀어주다가 한번 호되게 네.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남 집값이 막 미친 듯이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대책 없는 분이에요. 정책적 능력도 정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죠. 네. 저는 이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정부가 다음 주쯤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정부와 함께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조해서 공급 대책을 실행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표한 거 보니까 공공용지들 특히 이제 태능 CC 같은 네. 데를 포함해서 아마 획기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당장 내일 보급되지는 않지만 부동산은 또 투자 자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예측 가능성이 생기면 시장은 동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이번 주 중에 있다니까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공공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당과 함께 여러 후보자들이 지금 곳곳에 현장도 다니고 있고 네. 또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 공공재개발 LH와 SH가 진행하고 있는 게 서울에만 3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공이 책임지고 민간 재개발들도 활성화시켜서 공급하겠다. 그래서 아까 앞에는 공공용지에 대한 거와 네. 금방 말씀드린 네. 공공이 주도해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두 네네. 가지가 일단 저희들이 정부 여당으로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문제를 포함해서 네. 아까 대출 제한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 발표 때 제가 보기에는 토지 거래 허가제나 아니면은 투기 지역 지정이 서울시 전체가 지금 되어 있는데 네. 일부 지역은 좀 해제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해제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토지 거래라든지 아니면은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장이 원활한 작동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한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오세훈 시장처럼 그냥 시장 기능에만, 즉 재개발 재건축 중에 일부 진행되는 것만 이제 공급을 하지 정부 주도로 혹은 서울시 주도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 미스매치가 엄청납니다. 무슨 네. 말이냐면 서울시는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현재 1인 가구가 42%가 살고요. 네. 2인 가구가 27%가 삽니다. 그 말은 2인 가구 미만의 서울시 시민이 69%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100채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1인 가구 내지는 2인 가구의 주택이 공급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수요에 맞는 공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적정한 가격에 적절한 시기에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이 딴 걸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부분 충당되는 아까 말씀드린 18,000호 정도의 아파트의 네. 이 공급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4인 가구 기준 네네. 혹은 더 크거나 조금 작거나. 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입장에서는 신규 주택이 자기한테 맞질 않아요. 특히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준비 정도에 맞지 않게 너무 비쌀 수밖에 없고 2인 가구인데 왜 4인 가구가 사는 데 들어가야 됩니까? 1인 가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는 전혀 도시계획 자체가 서울의 현황과 미래에 두 발을 디딘 네. 정책이 아니고 오직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건설에서 토건족이죠. 돈 되는 일에만 몰려다니는 토건족과 일부 대자본의 사실은 딱 입맛에 맞는 개발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가 이제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미래 세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1인 가구, 2인 가구에 대한 공급 대책 이걸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적극적인 도심 개발을 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 네. 그다음에 신촌옹대, 그다음에 청량리 주변, 그다음에 동대문과 성수 지역, 요 주변이 지금 개발 여력이 상당히 있는 데다가 네. 심지어는 준공업 지역이 그쪽에 잔뜩 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새로 공장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렇죠. 무슨 새로 그렇죠. 공장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자면 첨단 산업은 첨단 산업대로 유치를 하되 준공업 지역으로 서울이 600만 평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중에 한 100만 평 정도만 직주 혼합으로 집중 개발을 하면 고밀 개발을 하면요. 저는 영등포만 해도 구로 그다음에 금천 주변에 있는 네. 많은 디지털 단지나 산업 단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1인 가구, 2인 가구 네. 우리 젊은 분들에게 정말 부담 가능한 주택을 네. 대량 공급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걸 제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더라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해본 사람들이 일을 잘 하는 겁니다.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실에 발딛지 아니한 그야말로 그냥 이런 그림만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기 비전이라고 하는 네. 그런 조감도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서울시장이 자꾸 맡겨지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10년 동안 시장직을 했는데 이제야 강북 대책을 내놓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구가 지금 강북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강북, 도봉, 은평, 노원 이런 얘기 지금 빠지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4+3이라고 해서요. 이제 4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도심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서울이 이제 아시다시피 메가시티로 이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협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3대 거점 다핵도시 개발을 이제 공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상동 창계 그러니까 창동 상계의 예. 경우에 예. 거기가 이제 남양주를 비롯해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젊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창동 상계가 지금 이제 바이오 클러스터로 지금 조성될 예정이고요. 네. 신규 이제 그런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창동 아레나, 그러니까 5만 명 정도 규모의 창동 대규모 아레나가 이제 곧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문화 창조 산업과 이런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제 비전을 잡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고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또 공유 오피스 단지를 좀 추가로 만들면 예를 들면 여의도와
종로로 출근하는 네네. 그 주변에 있는 동북 지역에 있는 혹은 심지어 남양주 등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굳이 시내까지 오지 않아도 공유 오피스 단지에 몰려 있는 그런 이제 창동과 상계 지역에 오피스에 근무를 하면 집도 가깝죠. 네. 아이들하고 뭐 학교나 어린이집도 가깝죠. 이게 훨씬 더 나은 그런 이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평등 특별시가 되고 또 그 지역은 상권이 발달하면서 문화 수요까지도 상당히 창출이 되게 되는 그런 이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현대, LG 등 이제 기업의 책임자분들하고도 논의를 해봤는데 네. 그분들도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본인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해봤는데 네네. 지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여의도 이제 이 종로 이런 데 있는 오피스들에서 한 30% 정도의 인력은 충분히 그렇게 분산해서 그래서 이제 동북 지역은 네. 창동 상계, 네. 뭐 전 서남 쪽은 온수 지역, 구로 그쪽이죠. 네네. 그러니까 광명하고 부천하고 바로 붙었지 않습니까? 그 은평구는 고양하고 붙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렇게 다핵 도시로 집중 거점 개발을 하면 저는 이렇게 이 소위 얘기하는 시간 평등 도시도 되면서 동시에 삶의 질도 훨씬 올리고 또 운동장을 넓게 써서 그야말로 수도권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도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5국 3특 균형, 국가 균형 성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수도권판으로 네. 4+3 저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제 공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후보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막 그럴싸한데 진짜로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창동에 지금 역에 보면은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47층짜리 공공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공유 오피스로 쓴다고 하면 네. 입주 의사가 있는지를 제가 아까 얘기했던 소위 재벌 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의 총수들 내지는 이제 지금 대표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러 분 여쭤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폭 찬성한다.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비싼 오피스에 근무하시는 것보다 분산하면 네네. 훨씬 효과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만약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공유 오피스들이 좀 활성화되면 거기가 오히려 벤처 기업의 탄생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좋은 이 대기업들이 있는 곳에서 그 주변이 바이오 클러스터 주변에 있는 그런 좋은 이제 젊은 벤처 기업들이 네. 오히려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거점도 마련이 된다 이런 점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이제 정책이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죠. 네. 좀 신뢰가 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시간 불평등, 시간 평등 도시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 개념을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지금 서울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가 시간 불평등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어서 이제 누구에게는 직장에 가는 시간 동안에 길바닥에서 3시간을 다 허비하고요. 네. 어떤 분은 직장과 주거가 너무 가까워서 걸어서 직장에 10분 안에 가고 또 걸어서 10분 안에 한강에 도착하는 이런 이제 불균형들이 네네. 구조화되어 있고요. 또 따지고 보면은 누구는 노동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 안 되는데 5시간이 아니라 5일이 안 되는데 네네. 누구에게는 7일을 일해도 사실은 본인에게 본인을 위한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도시로 지금 서울이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불평등이 결국 구조화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문제점이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서울의 이동성, 교통 편의성 이런 걸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개인들에게 그렇게 시간을 선물해드리겠다. 네. 이게 시간 이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가 이제 역세권 10분 도시.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네. 공약이고요. 또 하나는 직장과 주거가 너무 멀다는 건 아까 이제 그래서 다핵 도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도심 개발 이런 걸 통해서 직장과 주거가 가깝게 함으로써 그래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우리 아이 손잡고 영화도 보고 공원에도 가고 좀 우리 동네 슬래퍼 신고 좀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서울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담은 네. 비전이 시간 평등
특별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서울 전역이 3건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분들이 박홍근, 박주민, 서영교, 그리고 정원호 성동구청장까지 있는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정원호 구청장하고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도 있고, 왜냐하면 성구청장을 또 하시기도 그렇습니다. 하셨으니까요. 제일 경쟁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단연 아무래도 정원호 구청장이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보고요. 정원호 구청장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보시면서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선언하고 이제 어떻게 그랬나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처음 당선된 게 이제 2010년인데 그때 저도 성북구청장으로 처음 당선됐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구청장 시장 동기인 셈인데요. 그 이후로 사실 분권 국가, 균형 국가 이런 걸 네. 함께 꿈꿔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 잘하는 사람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정말 이제 제대로 해결사들이 좀 일해봐라. 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의 그런 이제 인지도 급상승의 배경에 이제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굉장히 사실은 기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점을 뭐 말씀한 거니까 그렇게 보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는 해결사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뭐 일을 잘하더라도 관리를 잘하는 영역이 있고요. 네. 그래서 관리 행정을 하는 영역이 있고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주로는 문제 제기자거든요. 네네. 아젠다 세팅한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두루 경험한 데다가 중요한 거는 뭐 관리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서울시 정도 되면 이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획력 있는 해결사의 면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좀 저런 어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정원호 구청장과도 아주 좋은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그렇죠. 해왔고 특히 그분의 어떤 궤적이 굉장히 친서민적이고 또 아주 진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이제 잘 준비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그 두 분과 어찌 보면 행정을 하신 분, 좋은 정치를 하시는 분, 뭐 저는 이제 종합 행정가 이야기를 하는데 다 모든 걸 섞어가지고 제일 잘할 사람 이렇게. 다 이제 경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경선이나 이런 건 어떻게 일정이 대략 지금 되는 겁니까? 아직은 중앙당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확정은 안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구정 직전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설날쯤에는 이제 우리 중앙당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경선을 통해서 후보들의 면면을 좀 이렇게 가까이 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차분하게 뭐 잘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짧게나마 예. 인상 깊은 출마할 변을 겸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김영배입니다. 저는 자치단체 구청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정말 다양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종합행정가로서 해결사가 필요한 이 시대 정신을 감당하고자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이제 지방선거가 돼야 하는 게 시대 정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바꾸는 그런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과 정치를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결사 김영배 한번 주목해서 봐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인터뷰하는 내내 고 노무현 대통령 말투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났어요. 주변 분들이 아마 그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고향도 제 부산이고 하니까 아마 그런가 싶네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멋진 경쟁하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